살려야 했어. 나를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나처럼 버려진 눈이었어요. 그 이후 연락 끊긴 자식한테 전화가 오고 밭은 손도 안 댔는데 풍작이 나고 없는 줄 알았던 유산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이 저를 기적의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거북이 하나 살린 것뿐인데. 그런데요, 그 거북이가 내 남편 유품 사진 속에도 있었더라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도 산바람이 찬 기운을 남긴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작은 흙집 하나, 그 집에 홀로 사는 78 김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듯 해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벌써 날이 밝았네. 뭐라도 좀 해야지. 할머니는 오랜 습관처럼 방 한쪽에 놓인 조그만 알루미늄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헝겊으로 덮어둔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뜨끈한 국 한 술에 마른 김치 한 조각, 그것이 할머니의 아침 밥상이었죠. 자식이 둘 있으나 연락은 끊긴 지 오래. 딸은 서울 변두리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아들은 배다리를 전전하며 그저 하루를 넘기기 바쁜 삶을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혼자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마당 끝 텃밭엔 겨우내 얼어붙었던 흙이 서서히 녹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몸이 성치 않아 제대로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펴기 힘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장에 내다 팔 채소도 기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려서인지 공기엔 흙냄새가 촉촉하게 배어 있었고 할머니는 간만에 마을 아래 읍내까지 폐지를 주우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끌차라기보다는 낡은 유모차에 가까운 손수레 하나를 밀며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지요. 이것도 다 운동이지 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외로우니까. 읍내로 가는 길목, 조그만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청소할 때마다 쓰레기를 무심코 던져놓는 바람에 개울 근처엔 종종 잡다한 비닐이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수북했어요. 할머니는 지나가다 문득 눈에 밟힌 검은 비닐 덩어리 하나를 힐끗 바라보다 무심코 멈춰 섰습니다. 그 비닐봉지 틈 사이 마치 낡은 바가지처럼 딱딱한 무언가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거북이였습니다. 어머야, 이게 무엇이단가? 거북이잖아? 껍질은 흙먼지와 플라스틱 조각에 덮여 있었고 다리 한쪽은 버려진 철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던져놓은 것처럼 혹은 스스로 잘못 빠져나오다 엉킨 듯 했지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거북이 몸에 덮인 찌꺼기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릎에 바르려 갖고 다니던 멸균 연고를 꺼내 들었죠. 잠깐만, 이거라도 좀 어디 보자. 작은 생명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마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연고를 상처 위에 바르고 물 한 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울 가장자리, 풀이 자라는 바위 근처에 거북이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살아야지. 너도 우리 같은 사람, 아니 짐승도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 거북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때 할머니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마음 하나가 그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그렇게 작은 생명 하나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덕 할머니는
허리에 묵직한 통증에 잠을 설친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볕이 들지 않은 마당으로 나가자 코끝엔 어제보다 더 짙은 흙냄새가 스며들었죠. 어젯밤 비가 더 왔나? 하여튼 올 땐 제대로 오는구먼. 순덕 할머니는 뒷마당 텃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우내 제대로 손도 못 댔고 봄 되어서도 종자 한두 개 뿌려본 게 전부였기에 별 기대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습니다. 텃밭 한켠 그저 묻어둔 기억뿐이던 열무 씨앗이 무성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쪽 구석의 쑥갓은 마치 들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비가 와도 물길이 고르지 않아 습해지기 마련인 밭이 너무도 정갈하고 고르게 작물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거름을 준 적도 없고 잡초도 손보지 않았는데요. 이거 누가 밤새 밭을 다녀갔나? 왜 그런겨? 할머니는 주저앉아 땅을 만져봤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쑥갓잎은 향이 아주 짙고도 싱그러웠죠. 괜히 마음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 거북이의 눈빛을 떠올렸죠. 그 작은 생명을 놓아줬던 손끝에 아직도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하긴 그깟 짐승 하나 구했다고 갑자기 밭이 이럴 리가. 젊은 시절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구던 밭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밭고랑을 만들고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모종을 하나씩 심었죠. 땅은 사람 마음을 안다며 웃던 남편의 목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 양반이 봤으면 뭐라 했을까? 며칠 후 작물은 더 활짝 자랐고 순덕 할머니는 그걸 몇 단 챙겨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장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이웃 정분이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순덕아, 이 쑥갓 어디서 났어? 향이 그냥 산에서 캔 거 같구먼. 그냥 집 텃밭에서 나온 거지 뭐. 내가 뭘 하긴 했겠어. 그날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순덕 할머니의 열무와 쑥갓을 쓸어갔습니다. 이거 좀 더 없어요?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그냥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낯선 청년 하나가 할머니의 텃밭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읍내 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읍내 쪽에 귀한 작물이 자란다더라. 어느 할머니가 손도 안 댄 밭에서 보물 같은 쑥갓을 수확했다더라는 말들이 장터에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 열무 봤어? 시래기처럼 거칠 줄 알았는데 속이 그냥 꽉 찼더라니까. 쑥갓 향이 산에서 뜯은 거보다 엄청 진해. 거기에다 뭐 뿌린 거 아냐? 그 중심에 순덕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정작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쑥갓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의 집 앞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반짝였죠. 할머니, 저 유튜브 하는 청년인데요. 그날 시장에서 할머니 작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요. 혹시 밭 동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동영상? 내 밭이 뭐 볼 게 있다고. 청년은 웃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고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결국 허락했죠. 그날 오후 순덕 할머니의 작물이 담긴 영상은 농촌의 기적이라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의 손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에서 몇 번 봤던 카페 사장님부터 건강식품점 운영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말했죠. 할머니,
혹시 그 쑥갓이랑 열무납품 가능하실까요? 저희 매장 고객분들이 계속 찾으셔서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사람이 찾아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로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먼.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오랜만에 방등을 켠 채 늦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죠. 그리고 문득 개울가 바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던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 아직 거기 있으려나?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다시 개울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장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해가 뜨기 전 바람이 아직 차가운 시간. 순덕 할머니는 두툼한 조끼를 입고 조심조심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와 조그만 보자기, 속엔 삶은 고구마 2개와 마른 멸치가 조금 담겨 있었지요. 어디 가버렸을란가? 그냥 한번 와봤지 뭐. 개울가엔 봄비로 물이 조금 불어 있었지만 여전히 물살은 잔잔했고 바위는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바위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뭔가를 알아챘어요. 물가 너머 얕은 흙탕물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을 뻗어 바위 옆으로 가보았고 그곳엔 작고 젖은 거북이 한 마리가 다시 몸을 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구먼. 거북이는 눈을 느리게 깜빡이며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조금 떼어내어 앞에 내려놓았고 마른 멸치 하나도 가지런히 옆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세월, 어떤 날은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넘긴 날도 많았죠. 그런데 그 조용한 새벽, 그 작은 생명체 하나가 자신을 기다려준 듯한 그 감정은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너처럼 살면서 누굴 한 번이라도 다시 본단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녀는 문득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막 결혼하고 올라온 이 마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웃게 했던 사람. 남편은 개울가에서 돌을 줍고 그녀는 손수건에 싸온 주먹밥을 꺼내 함께 나눠 먹었었죠. 그땐 세상 걱정 없이 웃었었는데 지금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장면. 자식들이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신발 벗고 뛰놀던 모습. 막내는 바위를 미끄럼틀 삼아 미끄러졌고 큰딸은 개울가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소리치며 달렸었죠. 다들 잘 살고 있는 거 맞겠지? 한때 품 안에서 울고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아주 조금 서운했죠. 하지만 그 새벽 거북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싶었던 날도 있었지. 근데 말이다. 얘야, 지금 이 순간 너 덕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녀가 앉아있는 동안 바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은 반짝였고 봄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생명이 도는 기운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도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마. 그러니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렴. 나도 힘내서 살 테니. 그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살아야지. 그래야 또 누굴 만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큰딸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큰딸 영숙이의 것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그 음성은 낯설 만큼 어른스러웠고 또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많이 늦었죠. 전화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순덕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은 수화기 위에서 덜덜 떨렸죠.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너 목소리 안 까먹고 있었지. 엄마, 그날 거북이 이야기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엄마일 줄 몰랐는데 영상 보고 알았어요. 엄마 손 여전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라며 미뤄졌던 말 한마디, 그 모든 공백이 그 목소리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겠지. 내가 괜찮다고 했어도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엄마, 저도 살기 힘들었어요. 애는 크고 남편은 직장 잃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근데 엄마가 저렇게 살아 계신 거 보니까 저도 그냥 울컥했어요. 저도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는 지난 몇 년간의 거리와 침묵을 허물기에 충분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옷장의 나프탈렌 냄새가 처음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날도 오는구먼. 그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영숙이는 어릴 적 엄마가 해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마당을 돌며 까르르 웃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 커서도 엄마랑 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죠. 그 기억에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속으로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란 게 다 그런 거였지. 미운 것도, 그리운 것도 다 사람 맘에서 나오는 거더라.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이불을 덮으며 다시 한번 거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구하려 했던 그 마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걸까? 밖은 조용했고 달빛은 창문 틈으로 할머니의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참 큰일을 했구먼. 며칠 후 집 앞에 또 하나의 택배가 도착합니다. 보내는 이 없음. 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익숙한 무늬의 천조각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딱 그 말뿐이었죠. 발신자도 없고 주소도 없는 소포. 순덕 할머니는 쪽지를 곱게 접어 다시 천에 감싸 넣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군지 몰라도 이상한 사람이네. 그저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걸 뭐.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텃밭에 심은 작물들이 마치 비밀스런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기운을 뻗쳐 자라기 시작했어요. 열무는 줄기마다 속이 꽉 찼고 쑥갓은 꽃처럼 피어 향이 짙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없이 반듯하게 뻗은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되네. 진짜 거북이 덕일까? 아이고, 거북이야. 너 진짜 어디서 왔누? 하늘서 떨어졌는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이 찾아와 정식 납품 계약을 제안한 것이죠. 할머니, 유튜브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요. 혹시 정기적으로 쑥갓이랑 열무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은 2배로 드릴게요. 두 배요? 내가 키운 건데도 그렇게까지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 이런 정성 어디서 찾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종이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내 인생에 올 줄이야. 난 그냥
거북이 하나 살려줬을 뿐인데. 그리고 그 주말 마을에서 할머니가 쓰던 폐가 앞마당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폐가를 사겠다고 나섰고 할머니에게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건네졌죠. 이건 정말 우연이겠지? 사람이 잘 살면 복도 오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 다음날 우체통에 꽂혀 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신호가 되리란 걸 순덕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등기, 보건복지부, 그 안에는 오래 기다렸던 한 통의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온 등기 봉투는 얇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할머니의 세상을 바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신청했던 농어촌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승인됐다는 통지서였죠. 이게 진짜 된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되는구먼.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머니의 주택 외벽 보수, 지붕 누수 보강, 내부 단열 시공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확정되었고 시공은 다음 달 중 착공 예정이었죠. 그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동네 복지센터에 들러 직원과 함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읍내로 나가는 길이었지만 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따뜻했어요. 복지센터 입구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들은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이 아지매, 그 거북이 이야기 이제 읍내 사람들이 다 알아요잉. 복 받았구먼. 아이고, 그런 게 다 복이겠어요. 그저 지나치지 못한 마음이었지.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지었던 집, 신혼 초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삽질하고 기와장 올려 지은 그 집이었죠.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 모든 흔적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 같아 감히 손도 못 댔던 곳. 그 양반이 있었으면 우리 집이 고쳐진다고 참 좋아했을 텐데. 그날 밤 또 하나의 반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핸드폰에 또 하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차남으로 떠 있었죠. 응, 동수? 이 녀석이. 전화를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조금은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동수요. 잘 계셨죠?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냥 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 묵은 마음속의 매듭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 보고 싶었단 말 참 오랜만에 듣는구먼. 잘 왔다. 우리 동수, 잘 왔어. 잠시의 정적 후 동수는 조심스레 자신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일, 택배 일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했죠.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요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엄마 영상 보고 진짜로 뭔가 느꼈어요. 엄마는 그 거북이 덕분이라지만 저는 엄마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이 이렇게도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이란 게 꼭 남한테서 오는 건 아니더라. 네 말이 맞다. 동수야, 너도 나도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끊고 난 후 문득 편지함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뜻밖의 편지가 하나 더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정분이 할머니였다. 편지 속에는 동네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마을 기금 통장이 순덕 할머니 집 앞에 묻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적처럼 없어졌던 돈, 누가 가져간 줄 알았던 그 돈이 고스란히 순덕 할머니 집 담벼락 밑에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것이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갖고 있었단 말이냐?
경찰은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순덕 할머니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누군가의 개입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군가 현관 앞에 익명의 꽃다발과 함께 남긴 짧은 메모.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적이 머문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수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함께 순덕 할머니의 집 대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혹시 저 여기서 며칠만 지내도 될까요? 그날 이후 동수는 순덕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에 담긴 그의 짐은 얼마 되지 않았고 마치 집에 잠시 들른 여행자처럼 조용히 안방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놈이 어릴 적에 저 방에서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녔지. 세월이란 게 참말로 이상타. 처음 며칠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동수가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할머니가 물을 주었습니다. 간단한 점심은 마루에 상을 펴고 둘이 나눠 먹었지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수는 우체국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얼굴이 굳은 채 돌아온 그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 누가 뭐라고 했디? 그냥 옛날 일을 들쑤신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예전에 돈 떼먹은 줄 알고 있던 친구가 연락 와서 따졌어요. 동수는 억울하다 말했지만 세상은 그의 과거를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보증 문제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기록이 동네 소문으로 새어나간 것이죠. 읍내의 어느 가게에서는 동수가 할머니 아들이란 말에 물건 파는 것도 꺼리는 눈치를 보였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다시 서울로 올라갈게요. 여긴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떡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엌으로 향해 숭늉 한 그릇을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동수 앞에 내밀며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밥 한 그릇 다 못 먹고 도망치면 그게 더 부끄러운 짓이여. 너 여기 남아. 그 눈초리 피하지 말고 네가 바뀌었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동수는 그날 밤 마당의 텃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열무잎 하나를 쓸어내리며 말없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볼 거야. 엄마가 이렇게 날 품었는데 나도 이제 똑바로 서야지.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급히 순덕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순덕 씨, 며칠 전 읍내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마을 기금 통장을 노리고 도난 사건을 꾸민 것 같아요. CCTV엔 마을 사람 얼굴 같은 사람이 찍혔다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동수 씨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동수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문제 있었던 사람이라더라. 순덕이 할매 돈도 노리는 거 아냐는 말까지 나왔죠. 순덕 할머니는 한동안 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앞에 남겨진 쪽지 하나를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을 믿되 눈을 의심하라. 그리고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텃밭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몰래 파헤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순덕, 남편 그리고 아직 아기였던 동수 그들 옆에는 분명히 그 거북이와 닮은 정체불명의 형체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흐릿한 형체는 얼핏 보면 그냥 바위 같기도 무릉덩이의 반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껍질의 패턴, 둥글게 담은 입,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눈망울이 분명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오래도록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설마 그 거북이란 말이냐?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오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직 젊고 남편과 아이 셋을 돌보며 분주했던 시절, 개울가에서 낯선 할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와 말했던 이상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엔 오래된 눈이 있어요. 바위가 눈을 감고 지켜보다가 그 마음을 알아보면 다시 뜨지요. 그때는 무언가를 바꿔놓지요. 그땐 그냥 노망든 사람의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보고 다시 떠오른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튿날 마을 뒷산에 있는 폐사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사라진 절의 흔적이 있었고 마을 노인들 사이에선 상거북이 석상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지, 순덕 씨? 우리 어릴 때는 저 밑에 거북이 석상 있었다고들 했잖아.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지. 누가 훔쳐갔다는 말도 있고 그냥 땅이 삼켰다는 말도 있고. 순덕 할머니는 폐사터에 낙엽을 치우고 조심스럽게 돌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흙에 반쯤 묻힌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진 속 형체와 똑같은 등껍질 무늬를 가진 돌거북이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 조각을 안고 돌아오는 길, 순덕 할머니는 개울가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내가 널 그냥 지나는 마음 없이 봤으니 넌 나를 지켜준 거구나. 고맙다, 거북아.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동수에게 사진과 조각 이야기, 그리고 어릴 적 전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듣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지켜줄게요. 이 집, 이 밭, 그리고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 옆에 남아서 살아볼게요. 그 밤 마당에 누운 거북이 조각 아래 작은 촛불 하나가 놓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안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새벽 갑작스레 문 밖에서 들려온 경운기 시동 소리, 그리고 거친 목소리 한 줄이 들려왔습니다. 야, 순덕이, 그 늙은이, 너 그 땅 문서 아직도 갖고 있지? 새벽녘 고요하던 마당을 깨운 건 낯선 남자의 거친 외침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쥔 채 벌떡 일어났고 동수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경운기에 기대선 채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땅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옛날에 이장이 엉터리로 문서 바꿔서 넘어간 거라고. 너 그 문서 아직도 갖고 있지? 누구십니까? 왜 새벽부터 와서 이러세요? 나는 최길수야. 우리 할머니가 순덕이 아주머니랑 어릴 적 친구였지. 그땐 뭣도 모르고 넘겼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억울해서 말이야. 내 땅을 찾겠다는 거지. 동수는 할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길수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 문서 있다.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너 할아버지, 너랑 같은 소리 안 했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에 꼭 쥐어준 거야. 누구한텐 미안하다며, 누구한텐 고맙다며. 그 속뜻을 너는 모르지. 그래도 그 땅은 내 조상 거라고요. 요즘 들어 그 밭이 잘 된다. 돈을 번다 말이 많던데 그거 전부 우리 집 목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길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할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이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길수야,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법적으론 순덕 씨 이름으로 다등기가 되어 있는 거다. 다들 아는 일이고 법적으로 가려면 절차 밟아야지. 며칠 후 동수는 어머니 몰래 읍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수십 년 전 실제로 그 땅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적이 있었고
최길수의 조부가 경제난으로 문서를 팔아넘긴 뒤 술에 취해 도둑 맞았다고 소문을 퍼뜨린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가 괜한 오해를. 동수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길수 할아버지가 술김에 빚지고 넘기고는 다음날 기억 못한다고 발뺌한 거였어. 나는 그걸 지켜봤고 내 눈으로 본 걸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순덕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차분히 이야기했죠. 이 땅이 누구 거냐고들 묻지요. 나는 이 땅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복이 크니 이 밭 한쪽은 마을 어르신들끼리 나눠 가지게 하겠습니다. 여긴 나 혼자 얻은 게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시 순덕 할머니를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복이란 건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거요. 며칠 뒤 개울가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거북이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할머니, 이거 예전에 살아났다는 거북이랑 닮았어요.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무언가를 직감합니다. 그래, 또 시작이네. 개울가에서 돌아온 거북이를 바라보며 순덕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한편의 꿈처럼 스쳐갔고 그 꿈의 중심엔 언제나 이 마을과 이 밭, 그리고 사람들 작고 소박한 살들이 있었지요. 복이라는 게 이런 걸까? 그냥 누군가가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순덕 할머니의 텃밭은 이제 농장이라 불릴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을 청년 2명이 함께 일하게 되었고 SNS를 통해 주문이 폭주하며 할머니는 납품 계약을 넓혀갔습니다. 이름도 생겼습니다. 순덕의 마음밭. 한때 소문에 휘둘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농장 자원봉사를 자청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나물 캐기 체험, 쑥개떡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됐고 폐허였던 옆집은 마을 사랑방 겸 카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순덕이네 덕분에 우리 마을에 다시 사람이 몰려요. 서울수도 오고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다던디? 청년 봉사자 민재는 순덕 할머니의 손잡벌 되는 나이였지만 유독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는 직접 농장 홍보를 맡아 영상도 만들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브랜드 로고도 만들죠. 복은 나누는 것이라는 슬로건 어때요? 글쎄다 그 말 좀 멋진데? 이장도 한켠에 작은 창고를 개조해 마을 나눔 창구를 열었습니다. 순덕 농장에서 남는 작물, 손님들이 남기고 간 선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옷과 생필품들이 이곳에서 나눠졌죠. 복이 돌고 도는 게 이런 거지. 순덕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봄이 왔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조금 더 살피게 되었고 불신보다 신뢰가 먼저 생겼습니다. 길수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할머니에게 사과를 전했고 이후 순덕 할머니와 함께 마을 밭 한쪽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잘못했습니다. 복을 시샘했던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복은 자네 마음이 돌았을 때 그제야 오는 거지. 그걸 잊지 마. 그해 가을 순덕의 마음밭은 전국 농촌재생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식 전날 밤 순덕 할머니는 다시 개울가에 앉아 거북이에게 속삭입니다. 고맙다. 아직도 네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구나.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아침, 순덕 할머니는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도청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무대 위 커다란 현수막엔 2025 농촌재생 우수사례 시상식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걸려 있었죠. 사람들의 박수 소리, 플래시, 낯선 정장 차림의 인사들 모두가 낯설었지만 할머니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강원 정선 순덕의 마음밭입니다.
진심을 심은 그 밭, 이웃의 마음을 살리고 세대를 잇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을 받은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를 내려오던 그때 한 명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고 긴 지팡이를 짚은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순덕 씨 맞지요? 예전에 정분이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나 정분이 외삼촌이요. 순덕 할머니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정분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종종 만났던 외삼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 거북이 기억하시오. 사실 그건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었소. 오래전 폐사에 있던 석상이자 보살핌의 상징이었지요. 몇몇 사람들만 알았소. 옛날 당신 남편이 홍순한 날 그 돌을 품고 살려낸 적이 있었지요. 그때부터였소. 당신 집에 복이 깃든 게. 순덕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품고 돌아온 그 돌덩이 하나, 개울가 옆에 있던 돌거북 조각,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단 사실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양반이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지켜내고 있었던 거구먼. 그는 그걸 내놓지 않았소. 그저 묵묵히 지켜냈지요.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이어받았던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소. 그날 시상식장에서 순덕 할머니는 준비된 연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이 밭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오래전 한 남자의 조용한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상은 그에게 바칩니다. 시상식 이후에도 마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마음밭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매주 새로운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른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싹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름난 밭이 됐지만 그래도 흙은 내 손으로 만져야 진짜 같지. 민재는 도시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들렀고 동수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영숙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할머니는 매일 손주들 사진을 보는 낙으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사진 속 저 눈빛, 어릴 적 네 눈빛이랑 꼭 닮았구나, 영수가. 마을 학교에서는 순덕 할머니를 초청해 기적의 밭 이야기 수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거북이 할머니라 불렀고 밭에서 직접 거북이 모양 쑥떡을 만드는 체험 활동도 인기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거북이였어요? 마법 거북이? 마법은 아니고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지. 그게 진짜 기적이란다.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움직였고 개울가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이라 말했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언제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 거북이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 누구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날 이후로도 순덕 할머니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침마다 개울가를 향해 걸어갔고 가끔은 거북이 이름을 부르듯 낮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 있으셨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지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